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학회 소속이고요.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소아청소년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조재우 교수라고 합니다. 일찍 들어오신 러브리데이님 누구신지 실명을 알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손주나 자녀분이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 텐데 정형외과적인 관점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의 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저 같은 소아청소년 정형외과처럼 사실은 굉장히 의사의 분야 중에서는 생소하실 테고요.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즉 별로 이제 주류 분야는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한 분야를 맡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병원장으로 등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과와 정형외과의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형외과가 영어로는 orthopedics라고 그럽니다. 이게 히라버 어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orthos라는 말은 바로 잡아준다. 질병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똑바로 잡아준다는 뜻이고요. 파이도스는 소아과를 피디아트릭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정형외과의 근본 시작은 어린아이들의 병을 바로 잡아주는 데서 시작을 했고 제가 이러한 소아정형외과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형외과는 최근에는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나 노인들 모두를 바로 잡아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잘 기르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삶 전체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소아정형외과 의사라서 좀 유치해서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 캐릭터들인데요. 병원에서 병자에서 병아리를 그리고 원자에서 원숭이를 따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형외과 의사가 바라보는 인생의 주기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성장기, 즉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17살이나 18살까지를 봄에 해당하는 시기 또는 성장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살, 20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0대 중후반, 38세, 9세 이 정도까지 나이를 계속 뼈도 강해지고 근육도 강해지는 시기인데 마치 여름과 같은 시기이고요. 그리고 39세, 40세를 넘어가면서 요새는 가을이라고 안 부르고 가을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자들은 폐경기라고 그러고요. 남자들도 폐경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0대 중반 정도까지를 가을이라는 시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건강관리를 잘 하게 되면 되게 60대, 70대까지도 가을의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폐경기 또는 뼈가 약해지는 시기를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인생의 주기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마치 아기 때 어린아이들을 관리해주는 저희 소아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심 있는 모든 부분들이 노인들의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됩니다. 오늘 흥미있게 듣다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성장기, 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지 그 아기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서 성장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영양과 운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이들한테 좋은 자세가 노인들한테 좋은 자세와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방식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아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아이의 최종 신장은 약 60%에서 심지어 80%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키는 엄마 아버지 키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고 남자아이들은 거기서 플러스 6.5cm, 여자아이들은 마이너스 6.5cm를 하면 대략적인 추정이 되는 키가 나오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성장에 이런 선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논문들이 대부분 키의 약 20에서 40% 정도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후천적인 생활 습관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 번째는 수면과 운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잠을 자는지 어떤 시간에 자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도 중요한데 오늘 운동을 하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흥미있는 방식의 운동의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떤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지 또는 영양 섭취는 잘 하고 있는데 햇볕을 안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영양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식물들이 햇볕을 보면 광합성이라는 거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듯이 어린 아이들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영양 성분들을 제대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천적인 생활 습관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은 유전이라도 즉 엄마 아빠가 같아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키가 대략적으로 5cm에서 10cm 정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호르몬 또는 대사 산물들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IGF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얼마나 우리 몸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적절한 수면을 충분히 취할 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리고 노년기 때 똑같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빛이 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하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오늘 운동을 크게 한 5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워밍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워밍업이 과연 정형외과적인 관점에서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 세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을 텐데 성장판 자극의 원리, 그리고 네 번째는 요새 아이들이 많은 측만증, 평발 또는 거북목 같은 변형의 예방, 다섯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운동의 선택.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운동의 선택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워밍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워밍업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워밍업 방법은 영어로 하면 마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야겠죠. 그거를 웨딩 마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아주 씩씩하고 보폭을 크게 해서 걷는 게 굉장히 좋은 워밍업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좋진 않지만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리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정형외과 의사들이 워밍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동작을 맨손으로 그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테니스가 치고 싶다 그러면 맨손으로 테니스 라켓을 잡지 않고도 테니스를 치는 동작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뭐 배드민턴이나 골프를 치고 싶다. 그럼 역시 그 유사한 동작을 맨손으로 해보는 동작을 우리가 흔히 워밍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평상시에도 크게 걷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워밍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생에 4가지 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성장기, 골 또는 근육의 강화기, 그 다음에 골 또는 근육이 유지되다가 나이가 들면 골격과 근육이,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로 가게 되는데요. 모든 연령의 스트레칭의 큰 원칙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를 기억하시면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건강해지면 허리도 펴고 목도 펴고 씩씩하게 걷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 노년기가 되면 다시 이렇게 웅크리고 죽습니다. 스트레칭의 큰 원칙은 어렸을 때와 노년기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가을에 가질 수 있는 자세, 즉 다시 말해서 목 같은 경우는 구부리는 것이 웅크리는 자세니까 목은 당당하게 펴주셔야 되고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 방향이 앞을 보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앞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웅크리는 자세가 50견도 일으키지만 이게 죽을 때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펴주셔야 되고요. 손 같은 경우도 손등이 하늘로 오는 것보다 손바닥이 하늘로 오는 자세가 스트레칭의 큰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 자세, 죽을 때 자세가 아니라 그 반대 자세로 해주는 게 스트레칭의 1번 원칙이고요. 스트레칭 방법은 첫 번째는 스트레칭 시 영어로 말하면 you should not feel pain, 즉 다시 말해서 통증은 느끼지 말고 땡기는 느낌을 얻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손목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이렇게 구부려서 죽거든요. 손가락도 그래서 이걸 펴줘야 되는데 펴주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은 느끼지 않고 땡기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것이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자세를 30초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성질이 급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30초를 유지하는 스트레칭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적인 것은 30초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 시에 힘을 주지 말고 몸에 힘을 빼고 했을 때 근골격계가 가장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이거를 영어로는 relax into the stretchin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지개 펴는 게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요. 이거를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럽고 힘을 뺀 자세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기들 또는 손주들이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커갈 텐데요. 성장판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종 뼈의 말단 부분에 존재하게 됩니다. 주로 제가 간단한 그래프 같은 거를 넣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저희가 성장판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성장판은 가만히 있을 때는 성장이 덜 됩니다. 약간 압박력이 살짝 갔을 때는 성장이 자극이 되고요. 거꾸로 이렇게 신현력이 갔을 때도 성장이 촉진됩니다. 그러나 압박력이 너무 커지면 성장이 촉진되다가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판을 촉진하려면 가만히 운동을 안 하고 걷는 것보다는 성장판, 특히 무릎 근처의 성장판이 굉장히 활성도가 좋은데요. 원위 대퇴골이나 근위경골 성장판을 자극을 시키려면 성장판을 살짝 눌러주고 살짝 디스트랙션, 신현과 압박을 반복하는 동작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뛰어노는 걸 많이 시킬수록 성장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영어로는 뛰어노는 거 말고도 점핑이나 호핑이라고 해서 깡총깡총 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줄넘기 같은 것도 좋고요. 태권도에서 겨루기 할 때 깡총깡총 뛰면서 겨루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당연히 구기 운동 같은 축구나 농구처럼 뛰어놀게 하면 아이들이 성장판에 적절한 자극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체중과 성장판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먹여라. 뚱뚱해지면 체중이 늘어나면 나중에 다 그게 키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연구에 의하면 체중이 약간 많아지면 성장판을 약간 압박하기 때문에 키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간 뚱뚱한 애들이 키가 약간 클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성장입니다. 소아 비만을 통한 성장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이 먹였다가 나중에 키로 간다는 것은 물론 그런 아이들이 드물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유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상 체중 범위 내에서 키와 비율이 맞게 체중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특징 중에 측만증이나 평발 그리고 거북목 이런 게 최근에 굉장히 빈도가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 어머니들이 잘 먹이시기 때문에 키도 크고
체중도 늘어나지만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충분히 강화가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뛰어놀 수 있게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장기 그리고 노년기에서 정형외과에서 권장하는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나는 인생의 여름이나 가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하는 거를 굳이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흥미있는 운동들을 다 하셔도 되는데요. 특히 오늘 같이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을 앞으로 키워야 되시는 분들 또는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어갔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가끔 예전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소아정형외과 의사로서 연구를 하다 굉장히 흥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이들도 순진하고 말을 안 듣고요. 노인들도 점점 순진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있는 연골의 성분이랑 노인들한테 있는 연골의 성분이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물론 그 활성도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있죠. 즉 세상에 보내질 때의 상태와 세상을 떠날 때의 상태가 매우 유사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 이렇게 웅크리고 태어나고 또 돌아가실 때 중환자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웅크리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웅크리는 자세를 피하는 스트레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나눌 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이 있습니다. 대칭 운동이라는 것은 양쪽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운동이죠. 예를 들면 태권도 또는 축구, 농구처럼 뛰는 운동, 줄넘기 같은 거는 양쪽을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도구를 이용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그리고 검도 또는 골프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비대칭 운동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그 스윙 자체는 비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성장기와 노년기에 권장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다만 테니스 칠 때도 한 번 치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골프 칠 때도 한 번 치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분이 하는 운동 중에 그런 요소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을 운동을 시킬 때는 가급적이면 대칭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도 일종의 대칭 운동이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지구력 근육을 키워주는 근육이 1번, 2A, 2B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구력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오래 하는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은 아령을 든다거나 근육을 부피를 키우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나이에 따라 적합한 배합이 필요합니다. 무산소 운동이 나쁘고 유산소 운동이 좋고 유산소 운동이 뭐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와 노인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유산소 운동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재빠르고 개구지고 날쌔다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꽤 오래 뛰어놀아요. 이런 걸 더 좋아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발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과 발을 가두는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운동은 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맨발로 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발레, 무용, 댄스,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또는 운동화를 신고 하는 운동, 축구 이런 것들이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발은 러커라고 해서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요. 발을 가두는 운동은 지금 동계 스포츠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스키, 피겨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딱딱한 신발을 신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 자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발목이나 발가락에도 성장판들이 있거든요. 이게 성장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한다면 비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는 아이스하키를 해요. 우리 아이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해요. 우리 아이는 스케이트를 시켜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운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운동화를 신거나 맨발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운동과 혼자 하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운동은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혼자 하는 운동 같지만 여럿이서 같이 동작을 합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치매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같이 파트너와 같이 춤을 추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작을 같이 파악하고 같이 하는 운동이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일반적으로 성장기와 노년기에 좋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가는 운동과 몸무게가 가지 않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기에는 체중 부하 운동이 성장판 자극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좋고요. 노년기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없고 연골이 부하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체중 부하 운동과 비체중 부하 운동, 즉 다시 말해서 수영 같은 운동은 비체중 부하 운동인데 노년기 때는 아쿠아 에어로빅 이런 것들도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체중 부하 운동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마지막 분류는 흥미있는 건데요. 하늘을 보는 운동과 땅을 보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넘기를 할 때도 어떤 아이들은 내 줄이 발에 걸릴까 봐 땅을 쳐다보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시선 방향이 정면을 보거나 시선 방향이 약간 위를 보고 하는 줄넘기가 있습니다. 둘 중에 당연히 하늘을 보는 운동을 자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농구를 시키라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책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보고 핸드폰도 많이 보니까 너무 땅을 보고 삽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땅을 보고만 살다가는 너 지옥 간다. 하늘 보고도 살아라. 천국 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늘을 보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꼭 잘할 필요는 없지만 농구 골대 같은 거 농구를 하려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쳐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북목이 있는 아이들은 농구를 취미로 좀 시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영양과 햇빛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조류나 파충류는 알이라는 걸 낳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달걀이거든요. 그리고 포유류는 수유를 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태어나면 엄마 몸에서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우유라는 성분이죠. 모유가 될 수 있고요. 소한테는 이제 우유를 만드는 텐데 이런 것들이 성장기 아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소고기를 먹이는 것이 단백질이나 철분을 보충하는 데는 좋지만 과연 어리면 어릴수록 소고기를 먹이는 것이 좋을까? 우유나 유제품이나 또는 계란같이 아이들이 성장에 밸런스가 있는 음식을 먹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싼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아이들한테 맞는 음식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아주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비싼 음식을 주는 게 좋다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타민 D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햇볕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엄마들한테 제가 반복적으로 부탁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는 완제품이 되기 전에 꽤 복잡한 3개 내지 4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각각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간이랑 콩팥이랑 피부에서 이런 걸 합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비타민 D를 너무 완제품을 노인한테 주듯이 하루 권장량을 왕창 주게 되면 이 아이의 몸에서는 간과 콩팥과 피부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일일 권장량인 영양제를 강제로 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 B나 C처럼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줘도 중독이나 의존성이 안 생기지만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잘 먹어도 햇볕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정형외과랑 정신과, 정자로 시작하는 과들은 햇볕을 쬐라고 그러고요.
피부과 선생님들은 햇볕 쬐지 말라 그럽니다. 안과 선생님들도 눈에 나빠서 햇볕을 쬐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은 선글라스 같은 거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노인들한테도. 그런데 햇볕을 적정한 시간을 쬐지 않으면 여러분들 몸에서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대사 산물들이 합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인생에서 여름이나 가을을 보내시는 분들은 하루에 20-30분 이내만 햇볕을 봐도 되지만 아기들은 조금 더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각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분한 시간을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요. 노년기에도 백인들은 피부암이 많지만 저희들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도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햇볕을 좀 많이 쬐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생 주기에서 저 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바라보는 노년기와의 공통점, 그리고 인생 주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성장년기를 거치고 유지하는 그 시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비정상적인 광고가 아니라 건강한 광고에 현혹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동을 시킬 때도 오늘 이 유튜브를 같이 쉐어해 주신 이 많은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 손자, 손녀를 볼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뛰어노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느 강의나 어느 모임에 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지나갈수록 어떤 아이들이 행복해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이제 단순 암기하는 의사들, 단순 지식이 많은 의사들은 컴퓨터로 모두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그리고 우리가 노년기까지도 행복하게 하려면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아주대학교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병원장이 졸업식에 간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왔냐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창의력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컴퓨터가 못하는 감사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유치원에 이렇게 크게 써붙인 글귀를 보고 너무 잘 지으셨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암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라 좀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매일 뛰어놀게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다 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가 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부모님이 너무 잘 키운 의대생들이 있고요. 3분의 1은 보통이고 3분의 1은 제가 왜 의대로 왔을까? 저의 엄마들이 의대 보냈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저 엄마들은 실패한 양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아이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에는 컴퓨터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 AI, 슈퍼 인텔리전트랑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저희 아주대병원도 그런데 모든 병원에는 앰뷸런스라는 게 있고요. 또는 심지어 그보다 소음이 심한 닥터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앰뷸런스랑 닥터헬기 같은 소음을 들을 때 이걸 소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는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 소리나 닥터헬기 소리가 들릴 때는 이걸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같이 소아정형외과 일반적인 정형외과 의사는 아닌데 저 같은 사람과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게 돼서 좀 반갑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날씨가 이제 봄으로 좀 완전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끝나고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나고
저희도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사이클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인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봄물 아이들을 잘 보내게 해서 여름, 가을을 아주 길게 잘 지내고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요. 그리고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스토리님께서 해주신 거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북목이나 구분 등 교정만으로도 숨은 키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직선이어야 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망곡이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군대 가서 키가 컸다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소아정형외과 의사가 듣기에는 군대 갈 때까지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건 병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자세가 좋아지면서 키가 크는 친구들이 실제 있고요. 그리고 일부 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키랑 지금 키가 달라지는 걸 느낄 텐데 그게 등이 좀 굽으시거나 압박골절도 있고 디스크라는 디스크의 높이가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체형 교정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민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자, 첫 번째는 체형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형 교정은 사실은 측만증, 평발 이런 거는 성장기에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3세 이전엔 토들러라고 그러고요. 3세부터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흔히 6, 7세 정도까지는 사실은 어떤 변형이 있어도 대부분 운동을 통해서 교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있어서 단순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O다리나 X다리, 다리 길이 차이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치료를 해야 치료를 안전하게 어른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O다리가 심하거나 X다리가 심하거나 또는 평발이 심하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골든타임은 레인지가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체형 교정을 한다고 해서 체형 교정센터나 심지어 도수치료 애들한테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수치료라는 개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도수치료가 나쁘다, 체형 교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도수치료나 체형 교정은 남이 해주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패시브하다고 그러는데요. 패시브한 게 아니라 체형 교정이나 근육을 키우거나 인대를 키우거나 측만증을 교정하는 건 액티브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 스스로가 운동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운동할 시간을 안 주면서 도수치료나 체형 교정을 다니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공부로 가끔 비유하는데요. 아이 스스로는 공부 안 하는데 학원만 보낸다고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는 스스로 하는 운동할 시간을 주신 다음에 수동적인 교정을 덤으로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다음은 햄버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만 60세 여성이고 뮤코 단백 다당 1200mg 영양제 하루 2알 먹으니 어머니 무릎이 아픈 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추가로 구매 계속 먹어도 될까요? 무릎 주사도 맞았습니다. 네, 지금 주신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연골이라는 성분의 구성 성분은 크게 제2형 교원질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백다당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단백다당 성분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주사로 맞는 수용성 단백다당은 하이알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케라탄 설페이트, 헤파란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드로이틴 뭐 먹는 약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죠? 그런 콘드로이틴도 일종의 단백다당의 일종입니다. 걔네들이 분자량이 약간 틀린데요. 이런 것들을 먹어서 어머니한테 해가 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단백다당은 먹은 후에 위산 분비에 의해서 한번 일부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일부 소화가 또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분해돼서 흡수되기 때문에
마치 단백다당이나 뭐 콘드로이틴이던 교원지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관절에 가서 직접적으로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60세이시라면 사실은 지금 옛날로 치면 겨울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가을 시기입니다. 가을 시기를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릎 근처에 있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이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하기 어려우시면 사실은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고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시면 무릎 근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걷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보폭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보폭을 크게 걸어주시면 즉 씩씩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근처에 굉장한 영양 공급이 되는 활액의 순환이 되고요. 또 뮤코단백다당을 그냥 먹고 운동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걸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실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위에 것 하나를 중간에 낀 것 같은데 네, 밑으로 가겠습니다. 상민 55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지켜줘야 될 습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인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을 굳이 하나만 꼽는다면 걸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의사들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새 마라톤이 유행하는데 마라톤은 특정한 연령대는 하셔도 되지만 아기들한테 마라톤을 시키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 너무 과잉한 유산소 운동이 되고요. 노인들도 과잉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장기 아이들은 6,000보에서 8,000보 정도 걸으면 충분한 자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보를 걸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토러런스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민 55님도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어떻게든 핸드폰이나 뭐 요때 스마트워치에 몇 보 운동하는지 꼭 보시고요. 걸으셨으면 좋겠고 걸을 때 대원칙은 내리막과 오르막, 평지 중에 살짝 오르막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같은 거는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민 55님처럼 55라는 것도 있고 66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시속 6km로 러닝머신의 인클리네이션을 6도로 준다.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시속 5km의 속력으로 인클리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기울기를 5도 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평지 걷는 것보다는 근육 운동이 많이 되고요. 그게 뼈 건강에 뼈를 자극하고요. 골모세포라는 걸 상당히 많이 자극시켜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꼽아달라고 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자님. 안녕하세요. 전 손녀가 만 5세인데 자꾸 넘어져서 무릎이 다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릎 앞에는 슬개골이 있는데 저도 무릎이 많이 까졌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 사람 치고는 키가 큰데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많이 놀게 두셨던 것 같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걸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손녀가 좀 더 씩씩하게 자랄 수 있게 조금 더 좀 조절된 운동을 시키시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 보내면 아무래도 맨바닥이 아니니까 조금 덜 무릎이 까질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자님 손녀분은 넘어져도 박경자님이 앞으로 씩씩하게 좀 많이 놀게 해주시면 괜찮고요. 성장판은 사실은 슬개골, 무릎 앞쪽에 없고요. 대퇴골, 원위부 소관에, 근위경골 소관에 있습니다. 성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뛰어놀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너 7278님, 무릎, 슬개골 연골, 반월상 연골이 안 좋은 편인데 대퇴사두근 크기를 빠르게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헬스장에서 레그 익스텐션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비하중부하 운동인데 이런 흥미있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거나 다리를 이렇게 발목을 최대한 뒤로 제낀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펴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괜찮은데요. 이건 허공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대퇴사두근 크기를
빠르게 키우는 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건 뭐냐면 대퇴사두근도 역시 근육이기 때문에 1형 근육, 2A 근육, 2B 근육이 있습니다.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게 관절염이 안 올까요에 대한 의사들의 고민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개가 밸런스 있게 섞여야 되는데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1형 근육이 조금 더 많은 게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무 레그 익스텐션이나 또는 우리가 사이벡스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름이나 가을이신 분들은 해도 되지만 오너 7278님은 70년대생이시면 조금 무게 있는 걸 하셔도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나이가 72세나 78세라면 레그 익스텐션은 괜찮은데 좀 무게를 가볍게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로 근육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빠르게 키우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소처럼 그대로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 성장의 줄넘기가 정말 최고인가요? 아니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줄넘기는 아까 성장판 자극을 할 때 압박과 신현, 컴프레션과 디스트랙션을 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줄넘기보다 뛰어노는 게 더 좋거든요. 뭐 조깅한다거나. 근데 줄넘기도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릎 관절에 무릎을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뛰는 게 좋으니까 마라톤을 시키거나 줄넘기가 좋으니까 하루에 5,000개를 시키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줄넘기를 할 때 서서히 늘리는 게 좋은데 줄넘기를 하는 횟수를 흔히들 성장판에 자극은 주면서 무리를 주지 않는 횟수를 일반적으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한 3,000개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들이 우리 애 줄넘기 해요. 근데 뭐 한 2,000개 해요. 키가 안 자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다만 방법을 알려드리면 줄넘기를 한 번에 1,000개를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유산소 운동에 가깝게 하는 게 좋으니까 50개나 100개를 하고요. 50개 하고 잠깐 숨 고르게 하고 또 50개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1분이 60초인데 1분만 해도 줄넘기를 스윙하는 스피드가 있는데요. 1초에 2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초, 즉 1분만 해도 120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줄넘기도 쌩쌩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빨리 하는 그런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50개나 100개 정도 하고 한 몇 초 정도 좀 쉬어주고 또 50개 100개 하고 몇 초 정도 쉬어주고 그게 이제 쉬는 시간은 아이들마다 10초를 줄 수도 있고요. 뭐 30초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3,000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한번, 줄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방법을 좀 좋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동이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 책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 매일 메고 다니면 눌려서 키가 안 클까봐 걱정돼요. 가방 무게가 성장에 방해가 되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중과 똑같습니다. 체중이 무거운 애들이 키가 조금 자극이 되지만 성장판을 압박에 의해서 누릅니다. 근데 동동이님의 질문은 아이가 체중이 아닌 가방에 무거운 책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가방의 무게가 성장판에 압박력을 과도하게 줄 수 있어서 그 트레시홀드가 넘으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체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몸무게가 40kg인데 그 20% 이내, 즉 4kg 내지 8kg 정도는 아주 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걔가 10kg가 되는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한테 그 책을 소중하게 생기긴 하지만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의 양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다만 절대적으로 가방 무게가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도 저희 애가 고등학교 때 학원 갔다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가는데 그 가방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 가방의 무게면 성장에 방해가 될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무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책을 좀 과감하게 분절한다고 해야 되나요? 칼로 좀 잘라서 좀 지금 필요한 챕터들 근처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이거야님.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것은 무릎에 안 좋은가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운동할 때도 인크리네이션을 주라고 그랬죠. 약간 오르막이 좋고 디크리네이션, 내려가는 거는 관절에 약간 안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관절에 안 좋은 시기는 겨울 시기입니다. 봄, 여름 그리고 건강한 가을을 보내고 싶은 분은 계단 내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이라는 관절은 지뢰로 말하면 일종 지뢰라고 합니다. 즉 체중이 떨어지는 부분이랑 무릎을 옆에서 보면 대퇴골과 경골이 맞닿은 부분, 앞에 사두박근이 이걸 당겨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뢰의 원리가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자세에 의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내려갈 때 체중이 충격을 가해주기 때문에 무릎 연골에 충격이 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것이 무릎에 안 좋은 연령대가 있고 또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은 다릅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건 관절 연골이고요.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 사이의 반달 모양 연골을 반월상 연골이라고 그러는데,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오신 분은 내려가는 운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변은 어린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 연령대는 선택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SCDSA.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유식한 아이디신데요. 무릎에 물이 차고 연골이 안 좋은데 체충격파 치료도 효과가 있나요? 자,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충격파 치료는 일종의 초음파입니다. 근데 초음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하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는 정형외과 갔을 때 진단을 위해서 하는 진단 초음파라는 게 있고요. 그건 굉장히 음파 영역이 약하지요. 아이가 임신했는 걸 보고 종양이 있으면 종양을 들여다보고, 저 같은 소아정형외과 의사는 고관절 탈구가 있으면 이런 걸 들여다보는 초음파가 있고요. 그리고 충격파는 그거보다 커서 조직에 자극을 줄 정도의 강한 헤르츠를 갖고 있거나 파동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거는 심지어 여러분들 요로 결석 깨는 충격파 아시죠? 체충격파라고 돌도 깰 수 있는 그 초음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흥미있는 질문인데, 저도 성장판이랑 관절 연골, 퇴행성 관절 연골에 제가 모시던 스승님이랑 초음파로 연골 재생을 연구했는데요. 충격파가 아니라 충격파와 진단적 초음파의 중간 정도의 초음파는 관절 연골을 자극하는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일부라는 거고요. 체충격파 치료가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초음파가 연골을 재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초음파가 일부 영역에서는요, 저희가 성장판 연골도 그렇고 관절 연골도 그렇고 실험할 때 DC에다 키우는데 밑에서 초음파를 이렇게 쐬주면 얘네들이 증식을 잘합니다. 즉 얘네들이 세포들이 분열도 하고 뭘 만들어내는 것도 잘할 수 있는데, 그 음파 영역이 체충격파의 음파 영역보다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체충격파로 연골이 재생이 된다는 말은 일부 의사 중에 음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의사 선생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체충격파가 인대를 자극하거나 근기시부를 자극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골까지 자극해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신다면 그 선생님은 아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다음은 건강이 최고님입니다. 걸을 때 바른 자세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 자세,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기서 서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땅을 보고 걸으면 안 되겠죠. 목을 정면을 바라보고 안전하게 먼 곳을 볼 수 있는 좀 넓은 데서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도 흘리는 것도 그런데요. 어깨랑 고관절만 놓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도 죽을 때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뒤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손을 흔들면서 걸을수록 어깨가 스트레칭이 되고요. 고관절을 보시면 저처럼 앉아있는 자세 때는 고관절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죽는 자세에 가까운 자세거든요. 근데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을 크게 걸으면 뒤로 빠져 있는 고관절이 굉장히 신전이 많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강에 큰 하나의 쿨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먼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상체도 충분히 흔들어 줬으면 좋겠고 자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폭을 그럼 어느 정도가 좋냐. 보통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cm, 60cm가 아니라 이왕이면 70cm나 80cm의 보폭으로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습관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건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막 일부러 조금 넓게 그 랜드마크가 되니까 걷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레이스 리 예쁘십니다. 이름이 그레이스 리 888님.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아이는 성장기 때 언제까지 깔창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아이들은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발목이 꺾이는 걸 깔창으로 치료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발목이 꺾인다는 말은 유연성이 있다는 말인데 어린아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꺾입니다. 유연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노인이 발목이 꺾이면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발목이 꺾일 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가 교원질 1번 섬유질이 어린아이일수록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꺾이는 아이들은 깔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꺾이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깔창이 발바닥의 아치뿐만 아니라 안쪽 바깥쪽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아정형외과 교수님을 만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뛰는 아이들한테 깔창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제가 특정 병원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강의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광고를 하거나 또는 맘카페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광고에 속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선전하거나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이 진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하는 병원인지 조금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은 엄마들이 집에 있고 시간이 많으시고 컴퓨터에 익숙하시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가셨다가 굉장히 불필요한 치료 또는 오히려 해로운 치료를 하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아정형외과,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한테 아이들 문제만큼은 한 번 정도 기회가 되시면 아주대에도 좋은 소아정형외과 교수님이 저 말고도 2분이 계시고요. 서울에도 많고 각 지방에도 요소요소에 한 분씩 정도는 계십니다. 요새 소아정형외과 의사들 숫자가 많이 줄긴 했으나 성장기까지 깔창으로 깔아서 치료한다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인터넷으로 들으셨건 어느 병원에 가서 들으셨건 이런 깔창 치료가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질문들이 있고 채팅창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소아정형외과 의사들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인데요.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소아과 잘 안 하고요. 소아정형외과도 잘 안 하고 소아신경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외과도 다들 잘 안 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좀 좋은 지혜를 내서 미래 의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기르기 좋은 나라,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그래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으셔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뺑뺑이 하는 거 외국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저희 의사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많이 노력을 아마 할 거고요. 저는 언젠가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1등, 건강 평균 수명이 1등인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밤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